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2살의 초보 엄마입니다. 저한테는 이제 막 돌진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딸 하나가 있고 듬직한 남편이 있습니다. 우리 세 식구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저를 좋아하시고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꼭 시댁에 가면 껄끄러운 사람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제 동서인데요. 손 아랫동서가 너무 버릇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제가 너무 늦은 나이에 아기를 가져서 좀 힘든 임신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혼도 좀 늦게 한 편이거든요. 남편 만나기 전에 연애는 몇 번 하기는 했지만 좀처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나 둘이 첫눈에 반해 결혼까지 가는데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면 왜 이렇게 결혼을 빨리 했냐고 뭐가 급했냐고들 하시는데요.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면 그렇게 바로 결혼하는 법인가 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혹시 속도 위반이 아니냐고 의심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아니었어요. 제가 38에 결혼했는데 40살이 꽉 차서 임신에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기를 제왕절개로 낳았어요. 그건 제가 마르고 골반도 약해서 산부인과 의사가 저에게 수술로 애를 낳는 게 훨씬 안전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할 수 없이 우리 딸을 제왕절개로 낳았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는 수술한 저에게 너무 아깝다고 제 몸에 칼댄 것을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맹장 수술 한 번도 안 했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40살까지 수술이라고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가 때문에 배에 칼자국이 생겼다고 저희 엄마는 두고두고 그걸 아까워하셨어요. 친정어머니도 물론 우리 딸을 좋아하시긴 하지만요. 하지만 엄마는 정말 유난히 저를 아끼셨던 분이라서 제가 수술하는 날 울고불고 병실에서 땅을 치셨다고 합니다. 네, 저희 엄마 정말 유난하시죠. 그런데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열병을 크게 앓아서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저는 젖도 안 뗀 아가였어서 기억은 전혀 안 나지만 우리 어머니는 제가 정말 죽다 살아난 애기라면서 저한테 정말 엄청 신경을 쓰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가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고 말이에요. 어머니는 젖도 안 먹는 저 때문에 매일 속이 썩어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독일제 분유를 구해다가 먹이셨다고 하네요. 제가 하도 안 먹고 먹어도 살이 안 찌니까 엄마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43살 때까지 밥을 먹은 후 살 좀 찌라고 분유를 먹일 정도였으니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의 정성이 무색하게 저는 지금도 엄청 다른 사람에 비해 말라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인 모양이에요. 중고등학교 때는 키는 엄청 큰데 팔다리도 길고 말라서 애들이 저한테 너는 모델이 되어야 맞는 것 같다는 말들을 하곤 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유명한 모델 선배님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델 일에 관심을 좀 보였었어요. 그런데 제 부모님은 제가 헛바람 들었다고 하시며 제가 모델이 되는 것은 격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다지 공부에 소질도 취미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전 반 친구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모델이 되겠다고 엄마한테 떼를 쓰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모델 학원 좀 보내줘요. 어? 나 이제까지 꿈이 없었어요. 근데 모델은 진짜 내 길인 것 같아. 나 옷 입어보는 것도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내 몸이 모델이랑 적합한 몸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 모델하는 것 좀 허락해줘요. 아니야, 엄마는 반대다. 모델하려면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매일 풀떼기나 먹어야 할 텐데 엄마는 그 꼴은 못 봐줘. 우리 딸 아직 늦지 않았어. 녹용이랑 한약 먹고 살 좀 붙여야지. 이렇게 저희 엄마는 어떻게든 저를 살찌워서 정상 체중이라도 도달하도록 하는 것만이 인생 목표셨어요. 저는 지금도 정말 의문이 듭니다. 제가 음식을 아주 조금 먹는 편은 또 아니더라고요. 다른 친구들도 저한테 먹는 만큼 살 안 찐다고 완전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호르몬이 높아지면서 입맛도 좋아지고 공부하느라 여자애들 거의 살 찌잖아요. 하지만 저는 친구들과 같은 양을 먹더라도 살이 잘 안 쪘어요. 남들은 살 뺀다고 난리들인데 살이 안 찌면 좋은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맞는 옷 찾는 것도 힘들고 너무 말라서 옷을 입어도 핏이 잘 안 살아요. 오죽하면 우리 딸 낳고 나서 제가 A컵도 남다가 B컵이 되었다고 좋아했겠어요. 아무튼 부모님의 거센 반대 때문에 저는 모델이 된 것도 25 늦은 나이였습니다. 사실 요즘은 다들 10대 때 모델로 데뷔하고 25, 6이면 아주 모델로서는 꺾인 나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신인 때부터 운이 좋게도 버버리나 구찌, 샤넬 같은 명품 모델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 패션쇼나 시즌이 되면 그곳으로 날아가서 무대에 섰었어요. 모델 일 때문에 이탈리아도 가고 미국도 가고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면서 모델 일정을 소화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델로서는 아주 적합한 몸매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다운 정신으로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연예계엔 진출할 만큼의 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모델 에이전시에서는 저를 모델로서 무대에만 서게 해주었지 TV 예능이나 그런 데에는 데뷔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동양적인 이목구비와 신비주의 컨셉 등등을 가지고 예능은 딱 한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거의 말을 하나도 못해서 거의 통편집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운 제 흑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예능에서 실패한 후 제 소속사 사장님은 그냥 저는 무대 체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모델 일이나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소속사 사장님이 제일 강조했던 건 절대 연애하지 말기였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처음 이 소속사랑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조항에 들어있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25이니까 소속사 사장님은 늘 걱정이 되었던 거였습니다. 소속사 사장님은 저에게 매니저 둘을 붙여주면서 그들에게 제가 딴짓을 하는지 어쩐지 감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사장님의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저는 모델 일정만 해도 그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바빴습니다. 운동하고 몸을 만드느라 남자도 사귈 시간이 없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한다고 하면 우선 맛있는 것부터 먹으러 가야 하는데 저는 모델 일을 하니까 항상 식단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저는 남자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남자가 샐러드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좋다면서 따라올 사람이 있겠어요. 사실 패션쇼 시즌이 되면 저는 친구들도 잘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술 마시자고 부르지 케이크 뷔페 가자고 하지. 저도 가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 걸 먹으면 살은 크게 안 쪄도 저는 소화가 잘 안 됐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소화계 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긴장을 하면 자주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안 먹는 게 더 속이 편해서 그렇게 시즌 때는 많이 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모델을 하면서 링거도 수차례 맞아야 했고 다른 건강한 몸매의 모델들보다 뼈가 거의 드러나 보이는 마른 몸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마른 몸이 유행하긴 했었지만 저도 나이를 먹으니 하이힐 신고 예전처럼 걷기도 힘들고 요즘은 또 볼륨 있는 모델들이 선호하는 대상이기도 해서 저는 지금은 아예 은퇴를 하고 집에서 애 키우면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엄청 볼륨감 있는 몸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애를 낳고 나니 먹성이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사실 육아라는 게 엄청 고된 노동이잖아요. 게다가 저는 모유로 우리 딸을 키웠는데 그게 엄청 식욕을 돋우는 일이더라고요. 정말 미역국을 4그릇 먹었던 날도 있었으니 뭐 말 다 했죠. 아무튼 저는 남편을 만난 것이 38이 되어 모델 활동을 접고 집에서 거의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연예계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고 연예인에 관심도 흥미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만났어도 거부감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델이었다 소개를 하자마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놀랬던 사람이니까요. 모델이었다고요? 그럼 패션쇼 같은 데도 서고 하셨었겠네요. 그런데 왜 본 적이 없는 것 같지? TV에는 잘 안 나오셨나 봐요. 네, 그냥 정말 모델로서만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지금은 아예 은퇴했고요. 사실 그동안 모델 일만 하느라고 서울의 연예계 사정 같은 건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사실 텔레비전 거의 안 봐요.
남편과 저는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며 서로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남편도 집콕을 좋아하고 저도 거의 집데이트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영화를 보고 편한 파자마 옷 입고 뒹굴거리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죠. 그런 면이 남편과 아주 잘 맞았어요. 주말이 되어도 어디 나가자고 막 성화를 부리는 일 없이 조용히 집에서 차 마시면서 같이 책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서로 나이가 어느 정도 든 다음에 만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도 몇 번의 연애에 실패하고 여자에게 질려서 오래 연애를 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30대 때는 일이 좋아 연애할 시간이 없었고 정신 차려 보니 40이었다고요. 남편은 저랑 1살 차이가 나는데요. 거의 친구처럼 잘 지냅니다. 연애 초기엔 오빠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여보라고 하면서 거의 친구처럼 대해요. 남편은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남편을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남편의 칭찬을 한 가지 더 하자면 정말 자상한 사람이에요. 요리도 좋아하고 제가 배가 아파 누워있을 때는 저 대신 아기도 잘 돌봐주는 착한 사람입니다. 남편은 30대까지 출판사 영업직을 뛰던 사람인데 지금은 영업을 그만두고 저하고 둘이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북카페를 하자고 했던 것도 남편의 제안이었고요. 둘 다 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니 그런 면에서 참 잘 맞았어요. 저도 애 낳고 집에만 있으면 무기력해지기 쉬우니 남편이 북카페를 열 테니 거기서 애기 데리고 와서 쉬다 가라고 했던 거였어요. 처음엔 저도 손님인 척하고 앉아만 있다 갔는데요. 차츰 남편의 카페 일을 도와주다 보니 공동 운영이라는 형태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아기랑 같이 집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몸이 회복되면 가게에 나와서 일을 하는 형식이었고요. 사실 저희가 북카페를 하는 것은 생계가 아주 달려있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모델 일 하면서 돈을 좀 벌어놨었고 시댁도 잘 사는 집이어서 시어머니도 저에게 막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 소리는 하지 않으세요. 시어머니는 그저 제 몸만 안 아팠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시는 분이신데요. 제가 약한 몸 때문에 시부모님들에게까지 걱정을 끼쳐드린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걸로 저한테 부담을 주시거나 미워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시어머니도 굉장히 유순하시고 착한 분이세요. 남편은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그 남동생은 저와 2살 차이가 나는 지금 현재 39의 가장입니다. 동서는 저보다 5살 미치고요. 동서가 좀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동서 애들은 이미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유치원에 다니는 7살짜리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조카들은 정말 누굴 닮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천방지축입니다. 그 나이 또래 애들 치고도 정말 산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동서는 그런 아이들을 뛰지 말라고 단속하지도 않고 조용히 시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댁에 모이는 날에는 조카들 때문에 정말 시끄럽고 정신이 없습니다. 제 딸은 조용히 자야 하는데 와서 일부러 애를 만져서 깨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애들한테 주의를 주면 동서는 또 자기 애들 건든다고 펄펄 뛰면서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의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게 우리 잘난 동서입니다. 동서, 우리 딸 깼잖아. 그래서 내가 조카들한테 좀 나가달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안 하도록 동서가 알아서 애들 조용히 시켜야지. 여기 아파트인데 아무리 명절이라도 애들이 그렇게 쿵쾅쿵쾅 뛰게 놔주면 어떡해. 어머, 우리 애들이 언제 뛰기는 뛰었다 그래요. 그냥 애들의 에너지가 주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뭐 어떡해요. 형님 딸은 나중에 안 뛰어다닐 것 같으세요? 참나, 진짜 싸가지는 어디로 말아먹은 건지. 왜 우리 애들한테 잔소리를 하세요? 애들 기죽어 있잖아요. 야, 작은 애야. 큰며느리가 하는 말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너는 왜 큰며느리에게 대드는 거니? 싸가지는 아랫사람이 네가 없는 거 아니니? 너희 애들 정말 정신없는 건 맞지 뭘 그래. 너는 아무리 네 아들들이 예쁘다고 해도 예의는 가르쳐야지. 우리 집에서 그렇게 천방지축 뛰어다니면 나중에 공공장소 가서도 그러겠구나. 이렇게 저와 동서가 말다툼을 벌이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어느새 오셔서 저희들 싸움도 말리고 동서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놓아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완전 제 편만 들고 동서를 미워하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저 공정하게 혼낼 건 혼내고 칭찬할 때는 또 칭찬하는 며느리를 잘 조련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현명한 분이시죠. 시어머니도 아들이 둘이다 보니 동서에게 이것저것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데요. 본인이 애들 어렸을 적에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 애들을 정말 얌전하게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진 몰라도 남편이나 시동생 모두 활발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취미가 독서이고 시동생은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요. 저의 시동생은 조금 막내티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예의를 아는 사람입니다. 명절마다 동서가 저한테 저런 식으로 대들기라도 하면 시동생은 눈치 있게 나서서 제 와이프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가 쇼핑을 시켜준다거나 애들을 다 데리고 키즈 카페나 오락실에 가는 등 시어머니를 무서워하기는 했습니다. 저나 남편은 그러면 조용해진 시댁에서 드디어 한숨을 휴 내쉬곤 했습니다. 우리 딸이 좀 잠기가 밝고 예민하기도 해서 작은 소리에도 잘 깨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TV도 거의 틀지 않고 아기가 혼자 놀 때 집안일하고 저도 애 잘 때는 힘들어서 좀 자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석 때는 동서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저를 판단하고 짜증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참고 있지만 도대체 동서의 꼴보기 싫은 얼굴은 언제 안 볼 수 있는 건지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사실 저와 동서는 처음부터 잘 맞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앞에서 시동생이 저보다 결혼을 일찍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인지 동서는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 왔을 때 저한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걸 당연히 대놓고 드러냈죠. 동서는 좀 키가 작고 뚱뚱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인사차 방문해서 남편과 함께 들어서자 동서는 저를 홉든 눈으로 노려보더라고요. 제가 키가 크고 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모델을 했던 과거가 있어서 좋게 보이지 않았던 건지 그건 저도 아직도 알지를 못해요. 그저 그런가 하고 이리저리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동서는 왜 그런 짓거리를 했는지 사과는커녕 저한테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동서와 저는 제가 임신했을 때 크게 다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동서는 거의 시댁에서 쫓겨났었고 시어머니는 당분간 동서의 얼굴은 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셨죠. 그러다가 우리 딸이 돌이 지나고 작년 추석 때가 되어서야 시어머니의 용서를 받고 동서는 시댁에 다시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가 이 사연에 빠지다의 사연을 보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동서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동서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풀고 사과를 받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동서는 아직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저에 대해 해묵은 감정조차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답답해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나 동서가 이 글을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써보내는 것입니다. 그 김에 청취자분들께 하소연도 하고요. 저는 성격이 직선적이어서 만약 제가 잘못 행동했거나 신뢰를 범했으면 바로 사과하고 반대로 제가 그런 일을 당했어도 사과를 요구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동서는 개똥 같은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쌈딱처럼 시비를 잘 거면서 죽어도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해요. 그게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시동생과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매번 그런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다못해 시어머니한테도 자기가 뻔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만 열심히 하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런 엄마 밑에 있으면 애들도 똑같이 크는 건 아니겠어요. 저는 참 조카들이 성격이 난폭하고 욕을 막 하는 게 좀 심각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조카들한테도 잘못하면 좀 따끔하게 야단을 치는 편입니다. 저는 그게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큰애는 이미 초등학생이니 입을 부르퉁하고 내밀고는 제 앞에서 사라져버려요. 작은 애는 그래도 아직 말 잘 듣고 착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동서가 죽어도 자기 애들은 잘못 없다고 고집을 부리며 인정을 안 하니 그게 참 큰일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도 동서의 그런 못된 성정 때문에 마음고생도 좀 하시고 당신 손주들에게도 바른 길로 이끌어주려고 해도 말을 안 듣는다면서 애꿎은 시동생을 잡으셨어요. 그럼 시동생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아빠로서 권위가 없다고 주절주절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가장은 자기인데 집에서 위세 떠는 건 완전히 동서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자기 아내라도 저런 드센 여자는 진짜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동서한테 두 손 두 발 다 드셨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동서한테 풀지 못하고 쌓인 크고 작은 감정들이 여러 번 있긴 했지만 제일 그중에 중요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만 골라 말을 해볼게요.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자분들의 현명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남편이랑 저는 결혼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자궁이 너무 약해서 아기를 못 가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세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아기를 좋아하고 남편도 아기를 갖고 싶어 하긴 했지만 임신이란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세 문제는 아무에게도 터치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물며 시부모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어차피 시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아들을 둘이나 낳았기 때문에 시부모님들은 저에게 임신과 출산을 하라고 굳이 푸시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임신 문제에 간섭하고 싶어하고 못된 말만 일삼는 사람이 바로 제 동서입니다. 동서는 처음 제가 인사 왔을 때부터 애기 못 낳을 상이라고 저한테 비아냥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서가 했던 말을 기억을 더듬어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는 이름들은 모두 가명인 것을 밝혀드릴게요. 예, 이번에 네 시아주버님하고 결혼할 사람이야. 서로 인사 좀 해라. 여기는 박미희라고 하고 여긴 김선진. 얘가 아들 둘 있는 네 시동생 와이프다. 만나서 반가워요. 결혼하면 내가 형님이 되겠네요. 앞으로 잘 부탁할게요. 어머, 박미희? 2017년에 그 프랑스 패션쇼에 구찌 모델 하던? 어머, 동서 나 알았어요? 다들 잘 모르던데. 암튼 알아봐줘서 고마워요. 오, 네가 거기 모델이었니? 난 연예계에 관심이 잘 없어서 몰랐다 얘. 우리 집안에 모델 며느리가 다 들어왔네. 아이고, 신기하다. 얘 어쩐지 키가 크더라. 시어머니가 동서 앞에서 제가 모델이라고 신기해하면서 칭찬을 하시자 동서는 바로 얼굴이 팍 찌그러지며 입술 끝에 비웃음을 담아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형님.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전 태어나서 이렇게 해골같이 마른 여자 처음 봐요. 이래서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기는 하나? 동서가 차갑게 한마디를 하자 시어머니는 대번에 얼굴을 팍 굳히시면서 동서에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면전에서 대놓고 앞담화를 들어본 적이 처음이라 크게 놀라서 그대로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벙쪄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네 형님들 사람한테 너무 심한 말 아니니? 키랑 몸무게는 여자한테 프라이버시인 거 몰라? 그리고 네가 얘들 부부 애기 문제에 관여할 주제는 못 되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가 저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나서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동서는 얼굴색이 대번에 벌겋게 변하더라고요. 동서 딴에는 자기가 먼저 들어온 며느리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동서를 따끔하게 혼을 내시자 동서는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며 시어머니에게 서운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운해요. 저랑 어머니랑 함께 지낸 지 거의 10년이 다 됐는데 어떻게 형님 편을 들어요? 그럼 전 뭐라고 말해요? 형님이 모델이라 좋으시겠다 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선진이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누구 편을 든다고 자꾸 편을 가르려고 하는 거야? 난 그런 적 없다. 난 그저 형님들 애를 앞담화하는 네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야. 아무리 10년을 같이 했어도 나는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 지적한 거고. 그게 그렇게 서운한 일인 거니? 동서와 시어머니가 저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저는 동서에게 사과해달라고 말할 타이밍도 놓치고 굉장히 거북한 상황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억지로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동서를 닥달했고 동서는 사과하라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듣고 그 일로 꽁에서는 다음 시댁 제사가 있을 때 아예 오지 않았어요. 서운해서 안 온다는 건 아니었고 뭐가 아프다고 했나 그땐 그런 핑계를 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중에 동서가 오기 싫어서 핑계를 댄 거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땐 형님이 너무 밉고 짜증나서 시댁에 가기 싫어서 안 간 거예요. 하나도 아픈 데는 없었어요. 시집와서 첫 제사니까 어디나 없이 한번 생고생 좀 해봐라. 이런 생각으로 안 갔어요. 왜요? 이제 와서 그 일에 대한 사과라도 받고 싶으세요?
이 말은 나중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따지니 동서가 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우리 동서 같은 별종은 처음 봤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디를 튈지도 모르고 아무 맥락도 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나중에 동서가 병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의심병인지 정신병인지 아무튼 제 동서는 보통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제가 처음 당한 일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그렇게 뾰족하게 대하는 사람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윗사람이고 나이도 더 먹었으니 참으라고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미안해하시면서 저에게 맛있는 점심을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땐 동서가 육아 우울증 같은 게 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럼 동서를 병원에 가게 하는 게 어떨까요? 요즘 정신과 가는 건 일도 아니고 흠도 아니잖아요. 혹시나 우울증 있는데 계속 방치하는 게 더 나쁘지 않겠어요? 글쎄, 나도 걱정돼서 네 시동생한테 한번 말해본 적이 있는데 본인이 자기 미친 거 아니라면서 저렇게 펄쩍 뛴다고 하더라. 그러니 억지로 보낼 수도 없잖니. 걔가 좀 예민한 성격이긴 해.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좀 버릇이 없다고 해야 되나? 말을 막 하기도 했어. 애가 다른 사람 기분은 별로 고려를 안 하는 편이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할 수 없이 동서를 용서해주기로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용서한다기보다는 무시에 가까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동서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있자 동서는 점점 말투와 행동이 도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모델 활동하는 동안 먹는 양이 많이 줄어들어서 시댁에서 밥을 먹을 때면 제가 맨 꼴찌로 먹었어요. 식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소화가 잘 안 돼서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식구들이 밥을 다 먹고 일어서도 전 끝까지 앉아있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당연했어요. 우리 친정에서도 그랬으니까요. 제 어머니는 제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체질이란 걸 아시니까 끈기 있게 제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다 아주 늦게서야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댁에서 제가 밥을 늦게 먹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시댁에서 제가 늦게까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시곤 좀 답답하다고 하며 안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시는 것이었어요. 시아버지도 성격이 엄청 급하신 분이거든요. 밥도 빨리 드시고 술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 시아버지는 술배가 좀 많이 나와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동서는 설거지 빨리 해야 하는데 제가 밥알을 새고 먹는다고 하며 화를 내곤 했습니다. 제가 동서도 좀 뚱뚱한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서는 정말 밥을 엄청 빨리 먹어요. 5분이면 모든 걸 다 끝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정말 때려 죽어도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최소한 밥 먹을 때 30분을 소비하는데요. 밥을 입에 넣고 죽을 만들 때까지 씹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살 빼는 데도 확실히 도움이 되잖아요. 먹기 시작한 후 20분이 지나면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나와서 숟가락을 놓을 수 있다고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TV에 나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빨리 먹는 식사 습관을 가져서인지 동서는 항상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밥을 천천히 먹어보라고 동서에게 충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서는 또 그걸 가지고 저를 가르치려고 든다면서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저는 동서가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하길래 해결책을 제시해 준 건데 동서는 그걸 가지고 제가 꼰대 같다느니 가르치려고 한다느니 그러면서 트집을 잡는 거였습니다. 동서가 말끝마다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서 저는 더 이상 동서랑 말을 섞을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만 다물고 얌전히 밥이나 먹었죠. 그랬더니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면서 동서는 저에게 싸울 듯이 대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동서에게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동서, 말이 좀 심하네. 무시하다니. 동서가 계속 먹어도 배고프고 살만 찐다고 불평하길래 나는 해결책을 제시한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화가 날 수밖에 없지. 내가 늦게 결혼했어도 엄연히 동서 윗사람이야.
그리고 나이로도 내가 위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 동생 대하듯이 막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요? 형님이 내 말 무시한 게 먼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형님이 꼰대 같은 말한 것도 사실이고 내가 형님한테 그런 잔소리 들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것보다 언제까지 밥 먹고 앉아있을 거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느릿느릿 꼭 거북이 같아. 형님, 솔직히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일하기 싫으니까 밥 늦게 먹으면서 내가 언제 설거지 다 하나 틈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듣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저는 도저히 평정심을 찾을 수 없어 시댁을 뛰어나갔어요. 너무 감정이 격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눈앞에서 며느리들이 싸워대니 안절부절 못하며 중재를 하시려고 했지만 저와 동서 둘 다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시어머니의 중재 따위는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급하게 따라 나오더군요. 저는 시댁 아파트를 나와 근처 공원을 걸어가면서 화나는 것을 꾹 누르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말없이 그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동서 때문에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여보, 동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내가 밥 늦게 먹는 것이 그렇게 쥐잡듯이 잡을 일인지 난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 자기가 좀 이해해줘. 재수 씨는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라 그래. 내 동생도 그러잖아. 정말 어떨 땐 걔네 아들들보다 더 어린애 같다고. 자기한테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다 얘기하고 풀어. 이 일이 일어난 건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거든요. 그런 후부터 저는 명절이나 제사 때 시댁에 가면 일부러 아무것도 먹지 않게 되었어요. 그냥 과일이나 주전부리 좀 먹고 동서에게 또 책 잡히기 싫어 밥상에는 아예 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시부모님들은 제가 밥 안 먹는다고 걱정을 하시고 뭐라도 챙겨주시려고 했지만 저는 시댁에 와서 뭘 먹으면 꼭 얹히거나 배탈이 나서 점점 시댁에서 밥을 안 먹게 됐습니다. 그게 동서와 싸우고 난 후부터이니까 동서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동서는 제가 밥을 안 먹어도 걱정은커녕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한테 글쎄 불쌍한 척해서 시댁 부모님에게 점수 좀 따려고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형님, 왜 밥을 안 먹어요? 그렇게 안 먹으면 힘도 없어서 어떻게 일하려고 그래요? 형님은 정말 멘탈이 너무 약하다. 내가 그때 몇 마디 했다고 시댁에서 바로 아무것도 안 먹고 뭐야, 시위라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짜증나려고 하네 정말. 시어머니 관심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동서,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내 할 일은 할 테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줄래? 그리고 계속 이렇게 무례하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렇게 1년을 저와 동서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면서 싸웠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둘 중 하나는 무슨 핑계를 대고 시댁 행사에 오지 않았습니다. 주로 동서가 그랬어요.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애들 학부모 모임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하면서 시댁의 제사나 시부모님 생신 때 얼굴을 비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큰며느리의 책임이 있으니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정말 죽을 정도로 아프거나 할 때가 아니면 꾸역꾸역 시댁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댁에서 나물 무치고 전을 부치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오셔서 제가 힘들어 보인다며 그만하라고 말리시는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추석 명절에 웬일로 동서가 왔더라고요. 저보다 일찍 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물씬 나는 기름 냄새가 너무 맡기 싫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욕지기가 올라와서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막 헛구역질을 하고 있자 시어머니께서 놀라서 달려오셨어요. 저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시어머니 얼굴은 갑자기 환해지시는 거였어요. 어머, 큰며느리 너 임신한 거 아니니? 야 아들, 얼른 약국 가서 테스트킷 사와라. 정말이야? 우리 마누라 임신한 거야?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남편은 환호성을 지르며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어요. 저는 남편이 내민 키트를 가지고 화장실에서 테스트기를 해봤고 곧 희미하게 두 줄이 뜨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믿을 수가 없었고 너무 기뻤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생리불순이 너무 심해서 자연임신은 진짜 힘들 거라고 하며 마흔이 넘으면 노산이니 시험관을 조심스럽게 권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의논해서 딱 다음 달부터 시험관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임신이 되니 저와 남편이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가시겠죠.
시댁에서는 제 임신을 가지고 다들 너무 축하한다고 하며 얼른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난리들이셨어요. 시아버지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남편은 말할 것도 없이 좋아했죠. 그래도 자기가 장남인데 애 못 낳으면 어쩌나 생각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야 좀 마음의 짐을 덜게 됐다고 하며 좋아하는데 저 역시 그런 남편이 짠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부담될까봐 애 가지라고 말도 못하시고 그냥 하늘에 맡긴 상태였는데 이렇게 아기를 딱 가지게 됐으니 하느님 감사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동서 한 사람만 제 임신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며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의 분위기는 다들 저를 축하해주고 위해주는 분위기여서 셈이 많은 동서가 또 짜증이 나서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동서가 그런 말을 한 게 이해는 안 되지만 동서의 성정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동서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한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 못된 동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동서는 저에게 저녁시간 설거지를 하며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님, 임신한 게 맞기는 해요? 설마 나 엿먹어보라고 상상임신인데 일 안 하려고 임신한 척 하는 건 아니죠?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임신 테스트 여기 시댁에 와서 한 거 동서도 봤잖아. 그럼 테스트기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는 거야? 제가 조곤조곤 팩트로 따지자 동서는 한참 동안 분한 듯이 씩씩대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뻗대고 있는 거였겠죠. 저는 동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다른 식구들이 먹은 상을 치우고 있었어요. 제가 일을 하다 조금 어지러워 비틀대는 것을 보자 제 남편이 얼른 와서 제 옆에서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제 혼자만 마냐. 얼른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내가 식탁 정리할 테니까 당신은 방에 누워있어. 그래, 큰며느리 임신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 애를 일을 시키려고 하니? 둘째 며느라가 설거지 다 하고 아들 네가 식탁 닦고 과일도 깎아내와라. 우리 큰며느리 과일이라도 좀 원 없이 먹게. 큰애야, 샤인머스켓 줄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시어머니는 얼른 들어가서 쉬라면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때 동서가 큰 소리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님, 그 뱃속에 있다는 애 시아주버님 애 아니죠? 어디서 아빠도 모르는 애 베고 와서는 여기서 꼴 같지 않게 아주버님한테 애 키워달라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죠? 꼭 뻐꾸기 새끼처럼 말이에요. 연예계에선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다면서요. 나 참, 형님도 별 수 없네요. 뭐라고? 동서의 정신 나간 헛소리에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반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성큼성큼 동서에게 가서 설거지통에 들어있던 플라스틱 밥그릇으로 동서의 머리통을 딱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며느리, 너 여기가 어디라고 큰애를 모함해? 너 정말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내가 널 몇 년간 계속 두고 봤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으니까 내일 당장 정신과에나 가봐. 아니다. 내가 너 데리고 갈게. 그동안 네 남편한테 너 미친 거 아니라면서 안 간다고 했다면서? 이 시애미가 봤을 때 너 제정신 아니야. 이 사태가 일어나자 시댁 식구들은 전부 경악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놀란 건 저였는데요. 저는 동서의 말이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멍하니 있던 저 대신 시어머니가 동서의 막말을 응징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대꾸할 수도 동서에게 뭔가 행동을 할 수도 없더라고요. 한편 동서는 자기가 막말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시어머니가 자기를 때렸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었어요. 당장 쓰러져서 우는 척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연기 잘하는 사람을 보다 처음 봤어요. 정말 연말 연기대상 감이더라고요. 어머니, 저 억울해요. 저는 입이 있어도 제 생각은 말 못해요? 세상에, 아니면 아닌 거지 왜 저를 때리세요? 생각해보세요. 연예계에서 얼마나 굴러먹다 온 여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아주버님 애라고 단박에 믿어요? 이런 경악할 말이 동서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동서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당장 동서에게 가서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에서도 시동생 부부가 싸우면 동서는 우는 척을 아주 잘한다는 것이었어요. 당신 입 닥치지 못해? 연극 그만하고 일어나.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얼른 이리 나와. 집에 가자.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이 사람이랑 애들 데리고 집에 가볼게요. 이 미친 여자랑 단판 좀 짓게요. 네가 행동을 똑바로 했어봐. 저 년이 왜 저짓거리를 해? 내일이라도 꼭 네 와이프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해.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목골보를 다 보는구나. 저 둘째 아가 성질머리 어쩌면 좋을꼬. 아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혀를 쯧쯧 차시며 시동생 가족을 전부 시댁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뭐가 뭔지 사태가 파악이 안 됐어요. 동서가 입만 열면 거짓말인가 아니면 의심병인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머릿속이 정말 어지럽고 혼란스럽더라고요. 지금은 기억이 희미한데요. 그때 저는 남편에게 어지럽다고 말하고는 그대로 쓰러져 기절을 했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죠. 제 몸도 몸이지만 애기 잘못됐을까봐 걱정돼서 얼른 남편이 기절한 저를 안고 응급실로 운전을 해서 갔답니다. 시댁 어른들도 저와 아기가 잘못될까봐 우르르 따라 나섰고요. 그렇게 우픈 응급실에서 해프닝이 지나갔고 저는 대학병원의 다인실에 입원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마자 남편이 그동안 제대로 못 먹고 아기를 가져서 더 몸이 안 좋았다고 의사 선생님의 말을 전해주었어요. 의사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니까 뭐가 먹히지 않더라도 열심히 먹어야 한다고 했다네요. 저는 퇴원하고 집에 가서 우리 아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챙겨 먹었습니다. 제 몸은 하도 못 먹어가지고 엉망이었다가 우리 딸이 뱃속에 자리 잡고 4개월이 되어서야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산모의 몸에 좋다는 한약들을 손수 지어오셔서 때마다 먹이셨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여러 영양제를 사서 집으로 오셨어요. 저는 추석 때 있었던 일들을 친정엄마에게 전부 말씀드렸죠. 친정엄마는 동서의 막말 사건을 듣더니 너무 기막히다고 하면서 그런 말 같지 않은 말은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모델 활동할 때도 악플은 많이 받아봤지 않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냥 무시하고 동서가 사과하면 그때 잘 얘기해서 친해져 보라고 하셨어요. 시댁에서 시부모님들이 저한테 호의적인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시어머니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사실 결혼하고 나서 제가 받기만 했고 시어머니께 해드린 게 없었어요. 그냥 며느리로서 할 일만 했지 살갑게 다가가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는 아기 가졌다고 약도 지어주시고 동서에게서 저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예전에 제가 모델을 해서 받았던 명품 가방을 하나 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동서는 어떻게 됐냐고요? 시동생에 의해서 끌려가다시피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는 동서는 허언증과 신경질적인 발작 증세 같은 것들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동서는 아직도 자기가 미친 거 아니라면서 약을 먹길 거부하지만 시동생이 밤마다 억지로 약을 먹이고 감시한다고 하네요. 안 그러면 이혼할 줄 알라면서 협박을 하니 그제야 동서가 얌전해졌다고 합니다. 동서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요. 분노 조절 장애도 있다는 시동생의 말을 듣고 저는 그제서야 동서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초기엔 좀 동서가 반항이 심해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가 1년 정도 지나 퇴원을 하고 싶다고 졸라서 퇴원시켜 통원 치료를 하며 약을 먹고 있답니다. 그동안 동서는 애들 육아하면서 동네 주민들과 교류도 없었고 산후 우울증을 제때 치료하지를 못해서 그렇게 중증으로 번져버린 것이었어요. 물론 동서의 예민한 성격도 아예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을 몇 달째 계속되니까 그렇게 뾰족한 소리나 해대고 화를 벌컥 내는 성격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라고요. 아무튼 저는 제 딸을 낳고 나서 동서와 어찌어찌 화해를 하긴 했습니다. 동서가 제 딸이 돌이 지난 다음부터 시댁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받았거든요. 대신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남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말 것과 아무리 가족간이어도 프라이버시 침해는 하지 말 것을 단단히 동서에게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가짜 뉴스 같은 연예계 얘기도 우리 시댁에서는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들 제 스토리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동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동서가 저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는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동서가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셈이 많은 성격이라 저한테 그렇게 막대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동서를 제외한 우리 시댁 식구들은 전부 우리 딸이 태어난 시점을 기점으로 더욱 단란해지고 돈독해졌으니까요. 동서만 겉돌듯이 그중에 끼지 못하고 있기는 한데 조만간 동서와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동서가 이 유튜브 채널을 듣고 있다면 동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이 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동서, 나를 정말로 많이 미워해서 그런 말과 행동들을 했다는 게 아닌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지금은 약을 먹고 있으니까 언젠가 동서가 정말 괜찮아지면 우리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 나도 애기 낳았고 무사히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댁 올 땐 행복한 마음 갖고 돌아갔으면 좋겠어. 나도 동서도 그렇게 되려면 서로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내가 어떻게 동서를 이해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아팠다니까 용서할게. 정말 진심을 가지고 나를 대해줬으면 그리고 나도 동서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 서로 노력해야 할 문제일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제 긴 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평안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상대를 다 안다고 생각해서 한 결혼이고 확신이 있어서 한 결혼인데 막상 결혼 생활은 변화무쌍하게 펼쳐지죠. 오늘도 저와 함께 결혼에 관한 사연 한 편 달려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우연한 계기로 사연에 빠지다에 빠져들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겪은 이야기를 남겨보고 싶어서 사연으로 신청해 보네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배경은 아주 간단했어요. 원래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랑 크게 다투고 헤어졌는데 그 후로 제가 남자를 못 믿게 돼서 연애를 기피했거든요. 그런 저를 본 친구 한 명이 한창 예쁜 나이에 연애 안 하고 시간 흘려보내는 건 너무 아깝다. 야,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도 좀만 나이 먹어봐. 우리 이 집 피부 상태부터 훅 가버릴걸? 젊고 체력 받쳐줄 때 연애해야 돼. 너만 괜찮다면 내가 주변 싹 물색해서 남자 소개시켜줄게. 자꾸 저한테 몇 번이고 이런 채근을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모른 척 넘기겠는데 저를 볼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제가 결국은 못 이긴 척 넘어갔죠. 알았어. 네가 계속 그러는 걸 보니까 내 마음도 편치 않아서 누구라도 소개받아봐야 할 것 같네. 대신 조건이 있어. 난 입이 험한 남자는 별로야. 내가 전 남친이 입에 쌍욕 달고 살다가 이것 때문에 문제 터져서 대판 싸우고 헤어진 거 알지? 쌍욕 안 하고 손버릇 안 나쁘고 집안에 빚 없는 남자. 외모는 크게 안 따지니까 이 조건들만 꼭 지켜줘. 얼굴 크게 따져봤자 별로 소용도 없더라. 맞아. 얼굴보단 인성이지. 그럼 내가 금방 연결해 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 제 말에 금방 화답을 하면서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그 친구가 그랬을 때부터 알아챘어야 했나 봐요. 그 친구를 통해서 전 남편을 소개받았고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가게 됐는데요. 결혼하기로 한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인데 원래 저를 소개받고 싶어서 남편이 건너 지인인 그 친구를 통해 술을 썼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소개받을 상대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남편으로 정해져 있던 것이었죠. 이 사실을 결혼하기 전에 술자리 가졌다가 그 친구가 말 실수하는 바람에 알게 됐어요. 저를 소개시켜준 대가로 그 친구는 남편한테서 명품 지갑을 받았더군요. 참나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이런 내막이 있었으면서 남편은 저를 처음 소개받은 자리에서 사진도 제대로 확인 못하고 나온 자리인데 정말 인상이 좋으시네요. 살면서 지금 처음 뵙는 거지만 왠지 금방 가까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 그런 능청을 떨었던 거예요. 나중에 모든 게 다 지나고 나니까 남편의 그런 부분들조차 괜히 가증스럽게 느껴졌네요. 하지만 결혼 당시에는 그런 내막을 알았다고 한들 깜짝 놀라고 말 일이지 설마 파혼까지 갈 요소는 아니었으니까요. 결혼을 그냥 진행했었답니다. 저는 간섭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자기 일 알아서 해결하는 가풍 때문에 더욱 그렇게 자란 듯 싶네요. 저희 친정아빠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분이시거든요. 이것 때문에 친정엄마랑 두 분이서 많이 싸우셨었고요. 하지만 해탈하신 쪽은 친정엄마였어요.
원체 개인주의 성향이 짙은 친정 아빠한테 그냥 적응하고 맞춰주시기로 한 것이었죠.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 하던가요? 저는 친정엄마의 다 같이 함께라는 마인드를 어렸을 때도 별로 잘 이해 못한 걸로 봐선 타고나길 아빠의 성향을 닮았던 것 같네요. 제가 자랄수록 엄마도 점차 각자 알아서라는 분이 되셨으므로 저희 집안은 결속력이 부족한 대신 아무도 분란 하나 안 만드는 집이 됐답니다. 결혼할 때도 저는 제가 알아서 하길 원했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었기에 모은 돈도 부족하진 않았고요. 대출 끼고 신혼집 구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말하면서 남편한테 그랬었죠. 오빠, 나는 양가에 우리가 도움을 안 받는 대신 얻어낼 수 있는 게 더 크다고 봐. 그게 뭔데? 지원을 해주신다면 그냥 다 받아먹어도 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오빤 간섭받으면서 살고 싶어? 우리가 결혼 시작부터 우리 힘으로 독립적인 생활 꾸려가잖아? 자연스레 어른들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어. 왜냐고? 우리 결혼에 지분을 크게 가지고 있어야 어른들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데 우리끼리 알아서 시작하고 기반을 다지면 그게 어려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 받고 해결할 수 있는 걸 굳이 손 벌려서 받아내려고 하지 말자. 네 생각이 그렇다면요. 나랑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내가 토를 달 수 없지. 알았어. 네 말대로 나도 따를게. 저는 그렇게 하면 빠르게 시댁의 인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아서 잘 사는 아들 며느리 내외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감탄하실 거라고 여기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아니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서 짜증난다고 말씀하셔서 저를 놀래키셨고요. 남편은 집안일에 젬병이고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서 저를 경악시켰어요. 이제 다 잡은 물고기란 것이었을까요? 저한텐 전혀 아쉬울 것 하나 없단 식으로 구는 남편의 모습에 점차 마음이 복잡해져 갔습니다. 제 말이면 하늘의 별도 따다줄 기세였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죠. 집에 오면 늘어져 있고 자기 아내보단 자기 엄마 말을 중요시하는 천하의 게으름뱅이 효자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남편이 설마 바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했을 때 제가 남편보다 돈을 특별히 뒤처지게 가져온 것도 아니었고 대출금도 공용생활비에서 꼬박 갚은 거였고요. 먼저 결혼하자고 졸르고 졸라댔던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죠. 둘 다 직장 생활을 하지만 공평하게 집안 살림 나눠서 하자고 했지만 결과적으론 제가 더 하게 된 형국이었어요. 이런 점들은 천천히 뜯어보니까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따라줬고 제가 더 희생해줬는데 왜 바람이라는 배신 통지서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갔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들 어느새 혼자 도맡아 하고 있는 수준까지 왔음에도 저요, 그런 것들 불만을 속으로 삼켜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일터에서 힘든 일 있다고 여러 고충이 있다고 하는 말에 그것만 생각하면서 제가 더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여겼었죠. 치킨을 시켜 먹어도 다리며 맛있는 부위들은 남편에게 먼저 줬고요. 사실 저도 부드러운 살 좋아해요. 그런데 괜히 멋쩍으니까 난 기름기 적은 가슴살도 좋아. 내가 퍽퍽살 먹고 건강해질 테니까 오빠는 닭다리 많이 드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남편한테 맛있는 것들을 밀어줬었죠. 저라고 결혼 생활에서 안 지치고 안 힘든 부분이 있었겠나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결혼을 왜 해가지고 스스로 팔자를 꼬았을까라는 후회로 며칠을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은 애들 소꿉장난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살림 합쳐서 사는 법적으로 묶인 인생의 동반자잖아요. 제가 결혼하기로 결심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면 어디 한번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제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전 이게 당연히 남편한테도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등신처럼 속고 있었다니. 오만 똑부러진 척은 다 해놓고 바람난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가 되어버렸다니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어요. 바람이란 건 배우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왜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배신감을 넘어선 내 자신 자체가 바닥까지 추락하는 듯한 거지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카톡 화면을 무심코 쳐다봤었다가 시작된 의심은 시어머니의 태도에서 확신으로 번졌었죠.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잘못 보내셨었어요. 눈을 비비고 쳐다봐도 잘 어울리는 한 쌍. 어제 같이 있으니까 내 아들내미 평소보다 더 멋져 보이더만. 남자를 진정 빛내주는 여자는
최고의 여자라 할 수 있지요. 두뇌만 명석한 게 아니라 지고지순한 매력까지. 어메, 난 이미 넘어가 버렸어. 앞으로도 잘 부탁하겠어요. 메시지의 말투가 분명히 시어머니의 것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시어머니의 번호를 도용해 잘못 보내거나 한 게 아니었어요. 확실했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은 뭐란 말인가요? 아들이라면 저희 남편밖에 없건만 잘 어울리는 한 쌍, 게다가 메시지에는 어제 만난 것이 적혀 있었는데 전 그 어제에 시어머니를 뵙지도 않았었죠.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면 그 어제라는 날짜에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왔었단 말입니다. 회식이라 저녁 먹고 들어온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인데 무슨 회식이냐고 물었던 기억이 확실했죠. 설마 회식이 아니었다면? 어머니가 말한 여자가 만약에 불륜녀고 어머니가 불륜을 용인하고 있다면 모든 악의가 맞아떨어지지 않나? 거기까지 유추해내니까 기분이 너무 나빠서 등줄기에 소름이 훅 끼쳤습니다. 제가 차분히 생각을 더 정리하고 나서 시어머니께 답장을 드렸어요. 그 메시지를 보고 1시간 정도가 지난 뒤였죠. 뭘 어떻게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냈더니 잠시 후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로부터였죠. 제가 바로 받을까 말까 망설이던 찰나에 전화가 끊겼어요. 제 메시지를 보고 놀라서 전화를 거셨다가 너무 섣부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자 그냥 전화를 끊으셨던 것이었겠죠. 거기까지 상황을 보고 나니 제가 메시지를 보고 들었던 생각이 그저 망상이 아니라 현실 상황이라는 확신이 점차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심호흡을 한 뒤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좀 늦게 받으셨는데 애써 침착하려고 하시는지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높으시더군요. 어머니, 왜 전화를 하다 마셨어요? 제가 받으려고 했는데 끊어졌네요. 그거는 내가 통화 버튼을 잘못 눌러서 그랬던 거다. 저한테 보내신 내용은 뭐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군가요? 아이고, 그게 뭐 어쩌다가 너한테 갔을까? 아유, 누가 나한테 보낸 건데 그걸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잘못 만지다 보니까 너한테 전달이 됐지 뭐니. 아유, 스마트폰이 대단해. 내용도 복사가 되고 금세 전송도 되고. 아유, 아무튼 내가 받은 건데 너한테 잘못 옮겨갔어. 어머니께서 받으신 거라고요? 확실한가요? 임기응변으로 거짓말하시는 건 아니고요? 뭐야? 아유, 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어디 있니? 임기응변? 너는 참, 네 시어미한테 말 한 번 시건방지게 하는구나. 아주 못쓰는 표현이랄 게 없어?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을 하세요, 어머니? 바람나셔서 그래요? 내용을 보면 어머니께서 바람나셨으니까 그런 걸 받으셨겠죠. 바람, 내가 바람이 났다고? 야, 네 시애비가 들으면은 기절초풍할 말을. 그러게요. 아무리 아버님께서 거의 시골에 내려가 계신다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면 안 좋아하실 텐데요. 근데 왜 바람을 피우신 거예요?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누가 바람이 났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나 바람 안 났어, 이거사! 그래서 아무튼 그 여잔 누군가요? 저희 오빠랑 오래됐어요? 오래 안 됐어, 이거사! 아니! 아우, 방금 거는, 실언이다. 어머나 세상에, 난 몰라. 욱하는 성미를 가지신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도발에 걸려드셨어요. 엉겁결에 말실수를 해버리신 거죠. 메시지 내용 속의 여자,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원래 그걸 전송하고자 하셨던 상대는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가 맞았습니다. 그 여자한테 보내려던 걸 저한테 잘못 보내놓으시곤 제가 답장을 드리자 그제서야 실수를 인지하셨던 거예요. 남편이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까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데다가 그걸 말리긴커녕 앞장서서 환영을 하고 계셨다니 너무 황당해서 분노보다도 웃음이 앞서더군요. 그만큼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결혼 생활에 헌신을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덜 당황했을 텐데 저는 제 나름의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었건만 남편이란 작자가 배신을 때린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죠. 먼저 저 좋다고 했던 사람이고 먼저 결혼하자고 말을 해줬던 사람이기에 그래서 제가 은연중에 방심을 했었나 봐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저라서 남편의 영역을 자유롭게 두었던 건데
그러면서도 설마하니 저를 배우자로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운 위인이라고는 안 여겼어요. 제가 순진했었나 봅니다. 남편한테 바람난 거 맞냐고 묻는 대신에 왜 바람이 났냐고 물었어요. 정말 그게 궁금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들켰다는 사실을 이미 전해 들었던 게 분명한 남편은 그날 밤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니라고 잡아떼기보단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해. 내가 유혹에 흔들렸어. 유부남이라도 괜찮다고 날 정말로 좋아한다고 말해주는 그 사람 모습 보면서 솔직히 마음이 혹하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았는데 정말 미안하다. 거기까진 그렇다 쳐.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까지 알고 계신 거야? 같이 만난 건 또 뭐고? 아주 작정하고 나를 모욕하려던 거였어? 아니야, 의도한 거 아니었어. 내 휴대폰에서 그 사람이 우리 엄마 연락처를 멋대로 가져가선 연락을 했더라고. 뭐? 그럼 그 여자가 스스로 자기가 바람난 남자의 모친한테 이실직고를 하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나도 당황스러웠는데 진짜야, 정말로 그랬어. 그리고 우리 엄만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셋이서 만나는 자리까지 만들어진 거였어. 분위기에 휩쓸려 가다 보니까 내가 발을 빼질 못했네. 장난해? 난 지금도 솔직히 이 상황이 안 믿어져. 내가 하도 피곤해서 헛된 꿈을 꾸고 있나 싶어. 그래서 그 여자는 어디 사는 뭐하는 여잔데 똑바로 말해.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피하던 남편에게 간신히 알아낸 그 여자의 정보. 두루뭉술하게 표현해서 전문직 종사자라고 하더군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았어요. 그리고 남편 휴대폰을 빼앗아서 사진을 봤는데 이런 말 하긴 민망하지만 객관적으로 저보다 외모가 잘나지 않았어요. 저는 평균 신장에 못 미치는 작은 키의 소유자이긴 한데 이것 빼면 외적으로 자신감 없는 부분은 없다고 솔직히 속으로 생각해왔을 정도거든요. 특별히 예쁘진 않아도 어디 가서 꿀리는 법은 없었죠. 남편한테도 나에게 왜 접근했냐고 물었을 때 생긴 게 내 스타일이라서 라는 솔직한 대답을 들었던 전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저보다 예쁘지 않았어요. 외모가 다는 아니라지만 이미 결혼한 사람이 바람날 정도면 뭔가 대단한 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그 여자가 좋게 말해서 평범하다고 할 만큼 별로 안 예쁘게 생긴 것에 놀랐습니다. 남편이 사실은 이런 취향이었나 하는 혼란도 들었고요. 머리 아프고 속이 뒤집어진 저에게 남편은 그 여자를 바로 정리하겠노라 호언장담을 했어요. 제가 못 믿겠다고 하니까 제 앞에서 무릎도 꿇었죠. 이거 왜 이래?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 여자가 여간 마음에 드신 모양이 아닌 것 같던데 차라리 이참에 그쪽하고 잘해봐. 내가 미련 없이 놓아줄 테니까. 내가 미쳤다고 널 두고 이혼하겠어. 절대 아니야. 내가 잠깐 흔들렸던 것뿐이야. 믿어주라. 내가 유혹에 약한 등신이라서 미안해.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야.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남편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길래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여주고 말았어요. 진짜 등신은 남편이 아니라 저였나 봅니다. 하지만 실수였다면서 거듭 사과하는 모습에 제가 흔들려버린걸요. 연애 시작할 때부터 남편은 저에게 꽂혀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설마하니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자리 잡는다는 건 상상이 어려웠으니까요. 알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어머니 쪽도 오빠가 해결하고. 저는 그렇게 통보하는 것으로 그 일을 나름 매듭짓고자 했어요. 제발만 되지 않는다면 잠깐 일어났던 해프닝으로 그렇게 덮을 수 있길 바랐죠. 바로 얼마 뒤 그 여자를 실제로 마주치기 전까진 그랬었습니다. 어디서 그 여자를 봤냐 하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백화점에 갔다가 보게 됐어요. 그날따라 퇴근이 일러서 백화점 식품관에 들러 음식을 사갈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때마침 운명처럼 타이밍이 맞물려서 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진으로만 봤던 그 여자를 실물로 그 인파 속에서 어떻게 알아봤냐고요? 못 알아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여잔 저희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목에서 딱 마주쳤어요. 어라? 어머니, 이렇게 마주치다니 신기하네요. 이 시간엔 여긴 웬일이세요? 그리고 이쪽은 누구?
의외의 상황에 놀라서 인사말을 먼저 건네던 저는 시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있는 젊은 여자 쪽을 바라봤다가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사진 속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기 때문이죠. 남편하고 바람난 그 여자는 명품 로고가 그려진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굉장히 당황한 낯빛으로 시선을 피하더군요. 제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시어머니께선 애먼 헛기침만 몇 번 하셨습니다. 설마 이쪽 제 남편이자 어머니 아들과 바람난 그 정신 나간 분이신가요? 유부남과 만나는 걸 즐긴다는 그 변태? 저는 싸늘하게 식은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비꼬았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주제에 화는 났는지 저를 무섭게 째려보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여자랑 꼈던 팔짱을 푸시면서 저한테 한 걸음 가까이 오셨고요. 이런 게 전혀 무섭지 않은 저였기에 똑바로 시어머니를 쳐다봐 드렸어요. 그 상황에서 저는 엄연히 피해자였고 그들은 가해자 입장이었으니 제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시어머니께서는 퍽 못마땅해 하셨네요. 너는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니? 늘 이렇지? 거침없고 천박하고 자기 시어미한테 고개 똑바로 쳐들고 눈 땡그랗게 뜨면서 따박따박 말 대꾸하고 넌 당최 교양이라는 것과는 담을 쌓았구나. 볼수록 그렇다는 게 느껴져. 어머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교양을 운운하시다니요. 세상 천지에 결혼한 자기 아들하고 바람난 불륜녀를 감싸주면서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던가요? 전 못 봤는데요. 그런 경우란 아예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아주 끝을 모르고 기어올라. 어? 넌 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 거야? 제가 틀린 말씀 드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는 왜 맞는 말 들으면 싫어하세요? 본인이 틀린 행동을 계속 하시기 때문인가요? 제가 조금의 동요도 내어 보이지 않고 차분하게 시어머니의 말씀을 받아쳤는데요. 그러자 그 여자가 많이 놀랐는지 휘둥그레진 눈으로 저를 열심히 훑어보더군요. 그 시선이 마치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지라는 느낌이었어요. 불륜녀 주제에 되려 저를 신기해하다니 정말 기가 막혔네요. 그리고 그 여자 손에 들린 쇼핑백이 거슬렸죠. 저는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지신 시어머니께 제 짐작을 여쭈어 봤어요. 아무래도 저거 브랜드를 보니까 어머니께서 쓰실 건 아닌 것 같고 저 여자 건가 보네요? 같이 저거 쇼핑하셨어요? 명품관에서?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께서는 콧방귀를 뀌시며 신나게 대답해 주셨죠. 어냐 그래. 같이 명품 매장 좀 둘러봤다. 그러다가 여기 우리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하는 게 있길래 내가 하나 사줘봤다. 사주셨다고요? 어머니, 저한텐 명품은커녕 보세 브랜드 제품도 한 번을 안 사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저 여자한테 명품을 사주실 수가 있으세요? 다른 것보다도 제 귀에는 시어머니께서 그 여자한테 명품을 사줬다는 사실만 박혀서 들려왔어요. 하마터면 몸을 휘청거릴 뻔했네요.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저의 그런 기색에 그 여자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의기양양해지셨습니다. 우리 아가씨는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내가 이런 것 정도는 그냥 사줘도 돼. 전혀 아깝지가 않아. 너랑은 다르니까 말이야. 뭐 하는 분이시길래요? 어머니, 전 진짜 불륜녀한테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의사다 의사. 늦까짓 게 감히 갖다 댈 것도 아니야. 시어머니께서는 소리를 빽 내지르셨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목을 가다듬으시더니 다시 그 여자랑 팔짱을 끼셨어요. 저보다 키는 확실히 크지만 수수하고 특색 없는 인상. 그럼에도 그 여자는 왠지 기가 세 보였습니다. 하긴 그렇지 않고서야 유부남을 애초에 만날 수 없었겠죠. 의사라고요? 잘난 의사분께서 왜 대체 뭐가 부족해서 결혼한 남자랑 히히덕거리시나요? 얘가 정말 내 아들이 그만큼 매력 넘치는 사내니깐 그렇지. 당연한 이유를 지금 따지고 앉았니? 어? 내 아들 잘나고 누구라도 탐낼 만한 신랑감인 것을 제대로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건 너뿐이야.
질문은 그 여자한테 날렸지만 대답은 시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시어머니한테 딱 붙어서 저를 향해 비웃음을 날리고 있었고요. 그 순간 얼굴이 정말 화끈거리더라고요. 의사라니, 딱 봐도 외모가 저한테 많이 못 미쳤음에도 남편이 흔들린 이유, 시어머니께서 반색을 하시며 홀라당 넘어가신 이유, 그 모든 게 의사라는 직업이라는 배경하에서 설명이 가능했네요. 제가 멍하니 서 있자 그런 저를 두 사람은 지나쳐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혀를 끌끌 차셨으며 그 여자는 훗 하는 웃음으로 저한테 마지막 눈길을 던진 후 사라졌네요. 도저히 제정신으로 식품관에 가서 장을 볼 수 없었기에 집으로 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미친놈이 집에 안 오더라고요. 전화해도 안 받더군요. 전화를 3번이나 걸었는데 2시간이 지나서야 카톡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전화했었구나. 바빠서 이제 봤다. 일이 늦게 끝나서. 나 저녁 먹고 들어간다. 미리 말 못해줘서 미안해. 부재중 찍힌 거 보고도 전화가 아니라 카톡을 보내온 게 미심쩍었어요. 시간이 9시가 다 되어갈 판국이었는데 그제서야 저녁 먹고 들어가느니 하는 이야기를 한 것도 이상했죠. 저는 일부러 답장을 하지 않았고 늦게 귀가한 남편을 보고서도 별말 안 했어요. 오빠, 이제 와? 피곤하겠다. 얼른 씻고 잘 준비부터 해. 그래야지. 근데 너 별말 안 하는구나. 아유, 난 또 아까 내가 전화 못 받아서 그것 때문에 한 소리 크게 들을 줄 알았는데. 웃음이 나와? 왜? 어머니가 그 여자한테 명품 사준 거 들으니까 즐겁나 봐? 제가 기습적으로 질문하자 남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표정이 되었죠. 차마 무슨 소리냐며 모른 척은 안 하더라고요. 그럴 배짱까진 없었나 봐요. 다만 시어머니께서 당신이 독단적으로 그 여자랑 자꾸 연락하고 붙어 다녀서 본인도 수습이 어렵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저는 일부러 넘어가주는 척 굴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새벽에 남편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잠금이 걸려있더라고요. 원래 제가 하도 남일에 간섭 안 하는 스타일이라 이걸 남편이 잘 알다 보니까 휴대폰 잠금 안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해놓았다니 더 수상했어요. 차키를 챙겨서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남편 차 블랙박스를 다 확인했습니다. 가관이더군요. 남편은 정시퇴근을 한 거였고 시댁에 간 거였더라고요. 시어머니와 그 여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거였죠. 그 자리에서 제 얘기도 나왔겠죠? 백화점에서 저를 딱 마주쳤던 이야기 당연히 했을 거예요. 저를 얼마나 물고 뜯으면서 씹어댔을지 세 사람의 추악함을 상상하자 역겨웠네요. 남편은 그 여자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 여자 집에 바래다 주러 가는 거였겠죠. 아마도 그 여자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차가 멈춰섰고 남편도 함께 내렸어요. 그리고는 2시간이 지나서야 남편은 다시 차로 돌아왔고 그때 제가 있는 집으로 향했던 겁니다. 이렇게나 본격적으로 바람을 대놓고 피우고 있는데도 제 앞에서는 정리했다. 우리 엄마만 질척거릴 뿐 나랑은 불륜 진작 끝냈다고 당당하게 말한 남편의 이중성이 놀라웠네요. 저는 그 증거를 다 챙겼고요. 다른 날짜도 찾아봤는데 삭제된 게 많더라고요.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캥기니까 지웠던 거겠죠. 제가 그날도 바로 새벽에 내려가서 블랙박스를 보지 않았다면 남편이 분명 삭제했을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었고 제가 어째서 이토록 기만당해야 하는지 납득이 어려웠어요. 저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나왔을 때 뺨 한 대 후려쳐줬습니다. 얼굴에 물기가 있어서 그런지 마찰이 엄청나더라고요. 남편이 맞은 뺨을 부여잡고 저를 확 노려봤다가 제 표정을 보고서는 바로 눈을 깔았습니다. 저를 보면서 들통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테죠. 이렇게 된 거 허심탄회하게 말해봐. 우리가 부부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진짜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어서 그래. 인간관계란 뭘까? 이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참이야. 솔직하게 다 말해보라고. 왜 그랬어? 내가 그만큼 질렸니? 그럼 나한테 헤어지자고 왜 똑바로 말을 못하고 있었어? 남편은 맞은 뺨을 부여잡은 채로 한참을 침묵만 지켰고 저는 끈질기게 답을 기다렸어요. 이윽고 남편이 입을 열었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을 하더군요. 엄마가 팍팍 밀어준다 그랬어. 그 사람은 의사인데 나 좋다고 매달리는 그 사람 놓치면 내가 병신이라고 그러더라.
엄마 말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가 싶어서 점점 혹하게 됐어. 그 사람 마음이 식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잘해줘야 한다고. 엄마랑 합심해서 그 사람 꼭 잡아야 한다고 엄마가 나한테 신신당부했어.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로 나랑 결혼하고자 하는 게 확고해지면 그때 나랑 이혼시키겠다고 엄마가 그랬던 거야. 대단하다. 오빠도 어머니도. 진짜 철면피들이 따로 없다. 나 이거 하나만 물어보자. 어머닌 왜 이렇게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셔? 오빠는 그 이유를 알아? 바로 지금처럼 네가 이렇게 굴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뭘 어쨌는데. 이성적으로 상황 따지고 보는 거, 할 말 다 하는 거, 엄마는 그런 네가 재수가 없대. 결혼할 때도 집안 도움 안 받아서 알아서 다 해결하고 선 긋고 살아가는 모습이 별로라고 생각하셨대. 그런 나한테 오빠가 절절하게 매달려서 이 결혼하게 됐던 거 어머니도 알고 계시는 거 맞지? 아무튼 오빠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그래, 알겠어. 그 의사인지 뭔지 아는 정신 나간 여자랑 잘 살아봐. 오빠는 그런 여자가 취향이었구나. 진작 말하지. 내 인생 괜히 낭비했잖아.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끌렸는지 진짜 이유 말해줄까? 그 사람은 무려 의사씩이나 되면서도 겸손했어. 나한테 애교를 잘 부렸다고. 이렇게 잘난 여자가 나한테 굽히다니. 같이 있으면 내가 대단한 남자가 된 것 같더라. 대접받는 기분 났어. 솔직히 남자들은 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존심 다치는 거 누구라도 다 싫어해. 그런데 그 사람은 의사이면서도 자기 잘난 거 하나도 안 내세우고 내 비위를 다 맞춰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사람을 밀어낼 수 없었던 거야. 마침 엄마도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고. 누가 보면 오빠가 나한테 굉장히 헌신했는 줄 알겠다. 우리 결혼 전에 데이트하던 시절에도 내가 오빠보다 딱히 돈 적게 낸 적 없는 거 알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집안일이며 각종 신경 쓰고 몸 쓰는 노동은 내가 더 많이 했고. 그런데도 오빠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웃긴다.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가정부처럼 집안일까지 하는 건 나인데 오빤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니. 그래, 그 비위 더럽게 잘 맞춰주는 사람한테 가버려. 하지만 난 너랑 이혼 못해. 네 말대로 나 너한테 매달려서 이 결혼한 거였잖아. 내가 그 초심을 잃었으면 안 됐는데. 잘못했어. 내가 엄마를 이길 재간이 없어서 자꾸 상황에 휩쓸려갔다. 그쯤 되니까 오히려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이에 아이가 아직 없어서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저희 부부 앞날을 위해서 돈 차곡차곡 모아가며 명품 쪽은 시선도 안 줬었는데 다시 생각해도 그 여자한테 명품을 사준 시어머니의 태도가 짜증났어요. 그건 이미 저는 며느리로 생각 안 하고 계시고 그 여자를 새 며느리로 낙점하셨다는 제스처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남편한테 마음이 다 식은 뒤였지만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랑 이혼하기 싫다는 게 진심이라면 어머니 쪽 교통정리를 오빠가 직접 제대로 해. 오빠가 하도 효자라서 어머니한테 이끌려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아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은 정상 참작해줘 볼게. 내가 정말 마지막 기회 주는 거야. 오빠가 어머니 쪽 상황 정리하라고. 어머니랑 인연 끊고 살 위인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여자 내치고 나한테 사과하시도록 오빠가 그렇게 만들어.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려나 지켜볼 셈이었죠. 그리고 이틀 뒤였어요.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사과하시더라고요. 미안하구나. 그간 내가 잘못 생각해왔다. 내가 의사 며느리가 너무 욕심나서 그랬어. 이미 맺어진 부부의 연을 내가 깨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릇된 욕심을 부린 것 같아 미안하구나. 찜찜했지만 거듭 사과하시는 시어머니께 제가 따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진 않았고요. 그런데 어머니, 그 여자는 학교 어디 나왔어요? 일하는 병원은 어디고요? 어머니께서 설마 그런 것도 모르시는 건 아니었겠죠?
아유, 당연히 알다마다. H대 나와가지고 H대 병원에서 의사 일하고 있지. 수수한 인상이었지만 기가 세 보였던 눈빛하며 명품이 든 쇼핑백을 꽉 쥐었던 그 손길. 왠지 그 여자가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결백하면 휴대폰 잠금 풀어보라고 해서 휴대폰 뒤져다가 내역에서 그 여자 번호를 알아내 놓았어요. 저는 직장에서 H대 나온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윤주임, H대 나왔다면서? 혹시 거기 의대에서 아는 졸업생 있어요? H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알면 더 좋고요. 지인들 중 찾아보면 몇 명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H대 병원이라면 저랑 친한 언니가 거기서 일을 하긴 하네요. 어머, 정말? 그럼 나 염치불구하고 윤주임 지인들 통해서 뭐 좀 알아볼 수 있을까? 왠지 촉이 쌓이기도 했거니와 유부남 건든 의사가 도대체 어떤 평판을 가진 작자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기를 쓰고 알아봤어요. 그런데 알아볼수록 놀라운 결론 한 가지에 이르게 되었죠. 그 여자의 이름을 가진 H대 의사는 우선 다른 인물이었어요. 착각할래야 착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게 생겼고요. 그리고 중고물품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그 여자 번호가 적힌 게시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 여자 번호를 적어놓고 오픈 카톡으로 연락하는 악질 사기꾼. 조심하세요. 중고거래 명목으로 접근해서 친하게 지내자 해놓고 돈 다 뜯어갑니다. 이 꽃뱀한테 당한 남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번호도 주기적으로 바꾸고 휴대폰도 한 대가 아니니까 주의하시고요. 이런 정보를 나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번호를 검색해 본 거였는데 그런 결과물이 뜨니까 진짜 놀랄 노짜였어요.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슬쩍 남편한테 물어봤죠. 그 여자 집도 가봤냐고요. 아니라고 펄쩍 뛰길래 의사라면 왠지 집도 좋은 데 살 것 같아서 막연한 내 선입견 때문에 그냥 물어봤어. 별 의도는 없었고. 브랜드 아파트 거주하려나? 아니면 고급 빌라? 부럽네. 이런 식으로 다른 뜻 없는 것처럼 말을 흘렸더니 단순한 남편은 금세 넘어와서 입을 나불거렸죠. 하여간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이런 쪽에서 정말 단순했어요. 빌라 살던데? 고급 빌라 단지. 그 근처에 유명한 식당도 많고 편의점도 많고 잘 돼 있더라. 아, 그래? 안에도 들어가 봤어? 난 TV에서나 고급 빌라 내부를 봐서 실제는 어떨까 싶네? 나도 안엔 못 들어가 봤어. 집 바로 근처에 있는 편의점만 같이 가봤지.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절대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하던데? 엉겁결에 나불거렸던 남편이 그제서야 아차 싶어서 저의 눈치를 살폈죠. 아휴, 이미 이 인간에게 마음이 식을 대로 식은 뒤여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여자의 정체가 의사는커녕 완전히 사기꾼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자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구제해준 셈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조금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었죠. 제가 사라졌다면 그 사기꾼 여자한테 더 뜯기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을 텐데요. 남편은 그 여자랑 만났던 짧은 기간 안에 돈을 많이 쓰기도 했더군요. 어딜 가면 결제하는 건 늘 남편의 몫이었다고 하니까요. 괜히 내막을 파봤나. 그 여자가 영 수상쩍은 인물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기분이 이상하네. 남편이나 어머니나 내 눈치 보면서 반성 많이 하고 미안해 모습이나 실컷 더 보다가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이혼할 걸 그랬나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저한테 잘해줬어요. 여전히 집안일은 저한테 슬쩍 떠넘기는 형국이라서 짜증이 났지만 제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정말 등신 중에 등신처럼 마음이 또 풀리고 있었답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해프닝으로 영영 남겨버리고 앞으로 부부생활 잘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거예요. 그런 제 나약한 생각을 깨부숴준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네요. 저한테 연락 뚝 끊고 사셨던 시어머니셨으나 저도 그게 편했지만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건수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죠. 생신이 금요일이었는데 토요일에 다 같이 강원도로 놀러가자 그랬거든요. 시아버지도 시골에서 올라오실 거라 그랬고요. 암만 그래도 생신 당일을 넘기는 건 서운해하실 건수 같아서 제가 저녁 생신상 차려서 같이 드시자고 하니까 거절 안 하시더라고요. 반색하시는 눈치셔서 에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잘 해드리고자 했어요.
그날 반찬에서 오후에는 근무 안 했고요. 장 봐둔 걸로 음식 몇 가지 만들어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원래는 퇴근하고 저녁 7시나 돼야 제가 도착하는 게 예정이었는데 5시에 도착했죠. 별 생각 없이 스페어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 TV가 큰 소리로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온 걸 모르셨나 봐요. 부엌에 인기척이 있었고 달그락 소리가 들리길래 저는 그쪽으로 곧장 향했고요. 그런데 아유, 우리 새아가 어쩜 이래 밥 먹는 모습도 예쁠꼬?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곧 저는 광경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여자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말이죠. 반찬이 차려져 있었고 밥 공기는 그 여자 앞에만 있었네요. 웬 보리굴비 같은 생선을 시어머니께서 발라주고 계셨는지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가르시다 말고 저를 쳐다보셨죠.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시더군요.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왜긴요. 어머니 생신이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직도 그놈의 의사 며느리 포기 못하셨나 봐요. 어이, 거기 의사님.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왜 자꾸 몰상식하게 구세요? 제가 빈정거리자 시어머니께서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외치셨죠. 그래! 내가 도저히 포기가 안 되더구나. 그러니까 우리 새아가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거라! 뭐라고요? 새아가? 어머니, 이 자리에서 정리하시죠. 본인 아들한테 저랑 이혼하라고 하세요. 저 치워버리시고 의사 며느리 들이시라고요. 본인 아들? 너는 그 말하는 싸가지가 영영 글러먹었어. 내 아들이 너한테 콩깍지만 안 씌웠어도. 그 콩깍지 제가 벗겨낼 테니까 지금 전화하시라고요. 이 기회 놓치실 거예요? 이봐요, 의사님. 내 남편 사랑해요? 그거 진심이에요? 제가 묻자 그 여자는 가증스럽게도 울먹이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위풍당당해지셔서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죠. 착한 우리 아들. 이 엄마 소원 좀 들어다오. 엄마 생일날 소원도 안 들어주는 불효자 될 거 아니지? 엄마는 더 이상 가짜는 며느리 꼴 보고 싶지 않구나. 어엿하고 품이 넘치는 의사 며느리를 새로 보고 싶어. 제가 시어머니께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저도 남편한테 한마디 해줬어요. 야! 네 엄마가 또 불륜녀 만나서 딩가딩가 하고 있었다. 내가 그 현장에 지금 와 있어. 내가 네 엄마 간수 잘하라고 분명히 경고했었지. 이혼해. 그러더니 남편이 난리였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네 엄마라고 할 수 있다면서 발작을 하더군요. 하여간에 효자였어요. 옆에서 시어머니께서는 하늘 같은 서방한테 야거리는 꼬라지 좀 보라면서 당장이라도 저를 때리실 기세였고요. 감히 우리 아들한테 야라고 해? 그것도 모자라서 날 그딴 식으로 불러? 이 천하에 빌어먹으려나? 제가 전화 끊고 휴대폰을 시어머니께 돌려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할망구라고 불러드릴까요? 할망구, 잘 들으세요. 저 여자는 의사도 뭣도 아니에요. 전문직이긴 하죠. 꽃뱀도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일이니까요. 이 벼락 맞으려니 감히 어디서 나를 할망구라고... 잠깐, 뭐라고? 의사가 아니야? 꽃뱀? 너 지금 그게 다 무슨 소리니? 새 며느리로 들이실 분이 어느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지 않겠어요? 가족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도 아셔야겠고요. 이제 한 가족으로 들일 사람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알아두셔야죠. 그럼 잘 지내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 여자 쪽을 향해 싱긋 웃어주었어요. 하마터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다 놓치는 바보 같은 사람들과 한 가족으로 오래 살 뻔했는데 덕분에 이혼하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꽃뱀도 유익할 때가 있네요. 제가 폭탄 발언을 던지자 안색이 창백해져 있던 그 여자가 발끈해서는 벌떡 일어났고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향해 추궁을 시작했죠. 새아가, 지금 상황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아니지? 그치? 시어머니의 떨리는 음성을 뒤로 한 채 저는 그 집을 나왔어요.
가져왔던 음식을 바리바리 다시 차에 싣고 집으로 가는 동안 웃음이 계속 나오더군요. 집에 가자마자 저는 제 짐을 챙겼고요. 남편이 왔을 때 전 동요하지 않고 재산분할 얘기부터 꺼냈네요. 이 집의 시세 반을 현금으로 나한테 줘. 그러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고 떨어져 나가줄게. 바람 피운 불륜남 주제에 설마 이의 있는 건 아니겠지? 내가 더 털어먹지 않은 걸로 감사하게 생각해. 남편은 제 앞에서 울고불고 잘못했다며 빌었지만 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죠. 불륜 준 거 그간 안 버리고 모아뒀었으니 그냥 그걸 토대로 이혼 소송 걸어도 저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일련의 사건들을 알게 되신 시아버지께서 개입하셨고 저는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었네요. 원했던 조건들만큼 받아냈어요. 그리고 전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정신나간 여자한테서 당연히 따로 받아낼 셈이었으니까요. 역시나 그 여자는 의사가 아니었고 남의 등이나 처먹으며 살아온 작자였어요. 전 시어머니께 연락이 몇 번 왔으나 안 받았고 그냥 차단했습니다. 몇 달 뒤에 전 남편을 통해 소식 들어보니까 전 시어머니는 이혼을 당하셨다더군요. 전 남편은 저에게 우는 소리를 하면서 다시 재결합하자고 떼를 써댔지만 아무 감흥도 들지 않고 오히려 소름이 돋는 제 자신을 느끼며 단호하게 끊어낸대요. 결혼 전부터 음습한 점이 있었던 남자였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구석이 많았는데 굳이 결혼 생활을 끌었던 제 과거가 우스웠을 따름이에요. 친정 식구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아줬어요. 제가 결혼 생활에서 어떤 고충이 있든 친정 식구들한테 상담하지 않았던 것부터 이렇게 묘한 선이 그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저는 먼저 친정 식구들한테 제 얘기를 꺼냈어요. 각자 알아서 산다는 주의를 가진 가족이지만 그래도 남보다 가깝고 끈끈한 게 가족 같아서요. 전 시어머니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시든 전 남편은 자기 모친이랍시고 무조건 편을 들었었죠. 그 모습이 인상 깊었나 봐요. 저도 가족과 가까워지고 싶어진 걸 보면 말이죠. 희한한 게 제가 먼저 다가갔더니 친정 식구들도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점차 소통이 활발해졌답니다. 가족 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해결했던 결혼 생활, 그걸 청산하면서 얻은 최고의 수확은 제 가족의 풍경이 변한 게 아닐까 싶네요.